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내일 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부스터샷을 마칠지를 결정합니다. 백악관은 지지하지만 FDA 실무 과학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기간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인 남성들의 사망이 급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미 합참의장뿐 아니라 국방장관도 중국과의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우려해서 비공식 채널로 중국을 안심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손보는 것 같다며 한 연구기관이 위성사진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홍준표 두 국민의힘 유력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TV토론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는 협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사실상 동시다발적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건을 기록하며 2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증가 소식에도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5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에서 75도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한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학생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조건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당시 두 사람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야 하며 접촉 후에 어떤 증상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학교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2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LA 카운티에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7,9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가운데 5,456명은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LA 카운티 내 코로나 감염자와 입원 환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최근 큰 폭 줄어들면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LA 카운티에는 하루 신규 코로나 감염 환자가 3,4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15일 기준으로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 환자는 평균 1,800건 이하로 48%가 급감했습니다. 감염 환자는 급감했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할 위험은 높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LA 카운티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 가운데 93%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경우 대부분 노약자들로 면역 체계가 손상된 경우였습니다. 감염세는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은 매주 평균 주민 10만 명당 135명의 감염률로 퍼플티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현재 해안가를 따라 위치한 도심 지역 카운티에 비해 센트럴밸리와 북가주 농촌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147명의 평균을 기록하고 샌프란시스코는 108명인 반면 북가주의 농촌지대는 429명, 샌호아킨밸리는 311명, 사크라멘토는 222명의 평균 확진자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매직 마운틴도 입장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대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같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 입장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72시간 내에 실시한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테마공원 역시 이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바바라 페로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매직 마운틴 측은 이에 대해서 현재 LA 카운티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LA 카운티 스테이 앳 홈 행정 명령 기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와 LA 카운티 검시국의 공동조사 결과 지난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LA 카운티의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는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에 오피오이드 사망자는 88명이었습니다. 특히 백인 중년 남성의 오피오이드 사망은 이 기간에 크게 증가한 반면 흑인과 아시안 그리고 히스패닉계의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이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사망 케이스 가운데 7건이 지난달 사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326명이며 병원 입원 환자는 371명으로 어제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102명입니다. 지난 9월 11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돌파 감염자는 인구 10만 명당 4명으로 나타났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코로나 감염률은 10만 명당 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인 FDA 자문단이 내일 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마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WHO에 이어 FDA 실무과학자들도 반대하고 있어 이전의 긴급 승인 때와는 달리 권고를 결정할지 불투명합니다. 이 소식 YTN 워싱턴 특파원이 전합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각 17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3회차 접종 승인을 권고할지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대응팀은 부스터샷 접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20일이 시작되는 주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They would be eligible for their booster shot 8 months after receiving their second dose of the Pfizer or Moderna mRNA vaccines. We plan to start this program the week of September 20th, 2021.
이스라엘과 영국 등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곳에서의 연구 결과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부스터샷을 맞은 60세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11배, 중증 위험은 20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The boosters usually send a reminder to our immune system to strengthen it so we are more prepared to fight the virus if we are exposed to it. More scientific data will be coming to show exactly how effective this booster dose is. 하지만 FDA 내부에서도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관리는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이런 논리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처럼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있는 만큼 긴급성이 있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제한하는 등의 권고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제 접종에서 부스터샷이 감염 위험과 중증 발현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의학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보고서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한 60세 이상 집단의 감염 위험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1배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접종자 그룹의 중증 감염 위험은 비교 대상 집단보다 20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간 3차 접종 후 최소 12일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 113만여 명에 대한 이스라엘 보건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LA 평통이 새로운 20기 임원진들과 함께 자리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일 LA 평통 사무실에서 열린 20기 LA 민주평통의 임원진 회의에서 앞으로 LA 평통이 중점을 두고 펼칠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20기 LA 평통은 평화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련 교육 세미나와 학자 초청 세미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커뮤니티 타 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동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학자들을 초청할 세미나를 활발히 개최하고 평화통일 인식 전환에 있어서는 각 평통 자문위원들의 관련 지식과 명확한 실천 윤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회, 상공회의소, 대한국민회와 같은 주요 한인단체들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평통이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우 신임 LA 평통회장은 한인 동포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가진 오해를 바로잡고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육 세미나를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초청을 하고 특히 요 근래에 이제 그 앤디 빅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동의를 했어요. 김춘식 상임부회장은 과거 평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100분 활용해 20기 평통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신임 이승우 평통회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 자문위원들이 특히 그 분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그렇지만 아마 제대로 저도 그렇고 정립되고 이러질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민들은 한국 분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르고. 평통은 이외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 이산가족 해결 돕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지난달 온타리오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 공항에 따르면 8월 공항 이용객은 2020년 8월과 비교해서 138%가 증가한 46만 7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이용객 가운데 45만 4천 명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자였고 국제선 이용객은 13,600명이었습니다. 항공 화물은 6만 8천 톤으로 지난해 8월보다 8.3%가 감소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1.6%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 공항은 내년 3월부터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오스틴에임 비행기가 이 온타리오 공항에서도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정체가 심한 모습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부터 샌 게브리엘 블루버드까지 정체 심한 편이고,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힐 스트리트부터 101번 사우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는 8마일에서 10마일 정도, 10번 웨스트 방면 역시 정체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면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에 교통위험 신호 조금 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역시 소토 스트리트 구간에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05번 프리 노스 방면과 101번 만나는 지점에도 교통위험 신호 조금 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는 아주 분명하다. 지난 40년간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너무 많은 기업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 법집행기관 직원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랫동안 이 경제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이들 위해 작동했고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밀려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위 1%가 연간 1,60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한다면서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는 공정한 몫에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전 합참의장뿐 아니라 국방장관도 중국과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우려해서 비공식 채널로 중국을 안심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10월 중순 국방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선 자신들이 본 중국 관련 정보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공습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한 자체 정보에 사료가 잡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에스퍼 당시 장관은 중국이 상황을 오판해 아무도 원치 않는 충돌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에 당신이 워싱턴에서 보고 있는 것을 과하게 읽지 마라. 우리는 공격 의도가 없다.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에스퍼 장관보다 두어 단계 낮은 수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처리됐고 관련 당국자들은 중국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중간소득이 10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지난 화요일에 발표한 연례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중간소득은 67,500달러로 전년보다 2.9% 줄었습니다. 중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시안의 경우 지난해 중간소득이 94,903달러로 전년보다 4.5%가 감소해서 인종별 비교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였습니다.
한편 2020년 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보다 1,37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센서스국이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1967년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금 지급은 중간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안 청소년의 70%가 온라인상에서 코로나 왕따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텍의 불링 피해 방지 단체인 Act to Change와 인권단체 Stop AAPI Hate, 데이터 콘보스가 아텍의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년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아시안을 비난하는 인종차별적 비유로 사이버 왕따 피해를 입은 아시안 청소년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계가 43.5%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한인도 16.8%를 기록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38.6%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언어폭력이 63.7%로 가장 심했고 아시안 기피 행위 16.5%, 신체 폭행 13.7%,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 8.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8.3%로 나타났습니다. Act to Change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아태 청소년에 대한 왕따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지만 왕따 피해 사례의 신고 부재는 지속되고 있다며 아태계 청소년들이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가고 아태 커뮤니티와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왕따 피해를 없애는 리소스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 데릭 쇼빈이 10대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화상으로 참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플로이드 살인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쇼빈은 지난 2017년 9월 미네아폴리스에서 14살짜리 흑인 소년의 목을 움켜쥐고 손전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쳤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쇼빈은 또 이 소년이 수갑을 찬 채 엎드린 상태에서 소년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누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쇼빈은 당시 이 소년이 체포에 저항을 했고 몸무게가 220파운드를 넘는 소년을 바닥에 눕히기 위해서 체중을 이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쇼빈의 행위로 이 소년이 경찰관의 불합리한 무력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면서 쇼빈을 기소했습니다.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손보는 것 같다며 미국 연구기관이 위성사진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활동 재개가 의심스럽다는 보고서를 낸 데 이은 것인데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항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14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로 특정된 건물 옆 8월에 심겨있던 나무가 뽑힌 자리에서 굴착기가 눈에 띄더니 땅을 고른 자리에 6개의 큰 구멍이 생기고 옆에는 큰 벽이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냉각장치 6개를 제거하고 시설을 1000제곱미터 가까이 확장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를 더 설치하려는 듯하다고 연구소 측은 해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해당 보고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기관 등이 모두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움직임을 위성사진만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새로운 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며 영변뿐 아니라 강선에서도 핵활동 징후가 있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지난달 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변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제의해놓은 대화에 북한이 응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드러나게 이뤄지는 군사활동 재개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 해소책은 외교뿐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차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외교에 진전이 없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이슈에 집중을 했던 미국의 혼란상과 북한의 무관심이 교차한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의 결과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차 석좌는 도발이 없다는 게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미국과 동맹이 통제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이를 강제로 멈추게 하도록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홍준표 두 국민의힘 유력 후보에게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에 쐐기를 받겠다는 각오인데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등에 업은 이낙연 전 대표는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 유력 주자들을 꺾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합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여야 1대1 양자 구도에서 이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오차 범위 바뀐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44%대 38%로 앞섰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홍 의원은 6%포인트 급등한 수치였습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캠프 소속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특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즉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셔서 저희들이 과반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홍영표, 김종민 등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발판 삼아 호남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광주로 이전하겠다는 지역 발전 공약은 물론 호남 대통령론을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호남 경선을 통해 확실한 3당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와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이낙연 후보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은 이재명 지사의 과반 획득이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의 뒤집기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각을 세우며 지지율이 오르는 추미애 전 장관이 또다시 선전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서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투탑으로 꼽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된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8강 토론회에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캠프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고 압박했지만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은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특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홍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이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제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탄핵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갈등을 빚었던 원희룡 전 지사는 사과했고 충족으로 나섰던 건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 4절을 부르는 거 뭐 각 가족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문제죠. 아마 저거는 낯설은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허경영 후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나아서 가서 격려 겸해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8명으로 5차례 토론회를 더 실시해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TV토론회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는 협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한 차례 불발됐다가 다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 쟁점은 역시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언론의 자유위협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 원이랍니다. 네.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언론계 등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놓고는 삭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자체가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는 여야 대표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 검찰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검찰청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제보 내용 자체는 또 공익제보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생긴 게 초기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반성한다고 수긍했습니다.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안이함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는 저 말을 청와대에서 듣고 싶은데 왜 송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두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치해서 성과를 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검찰까지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YTN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모두 3차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혐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개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불만을 나타낼 정도일 뿐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을 추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맞다며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됐기 때문에 형 확정에도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일 외교 당국이 3개월 만에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상열 아태국장이 도쿄를 방문해서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열고 한일 간의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 국장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3.07포인트가 하락한 34,751.32, S&P 500 지수는 6.95포인트가 떨어진 4,47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20.39포인트가 상승한 15,181.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8월 소매 판매가 7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7% 감소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두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자동차, 가솔린,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최근 5개월 사이 최대폭인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관련 판매가 전월보다 3.6% 급감했으나 가구와 잡화 판매가 각각 3% 이상 급증하는 등 나머지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아이를 키우는 수백만 가정이 쇼핑에 나선 것도 소매 판매 깜짝 증가의 한 이유가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이 늘어나면서 3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2천 건보다도 만 건이 많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8만 7천 건이 감소한 26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치 기록을 쓰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분석이 됩니다. 아이다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청구 건수가 4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도 고용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주식과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오늘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가 지난해 애플, 아마존, 델타항공 등 1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여러 차례 거래했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4개 부동산 투자 신탁 펀드에 투자하고 파이자, 쉐브론, AT&T 등 주식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리치먼드 연은의 토머스 바킨 총재는 코카콜라 주식을 50만 달러 이상 보유 중이며 에너지 회사들이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에 100만 달러 이상을 넣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들 총재의 투자는 사적인 금융거래이긴 하지만 고용과 물가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연준의 임무를 고려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영화관 체인인 AMC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다른 가상화폐로 결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덤 앨런 최고 경영자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3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결제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AMC는 관람객이 영화표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알트코인 3종의 결제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AMC는 앞서 지난달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루시드가 만든 최고급 승용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한 차례 충전 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오늘 루시드 전기차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 모델에 520마일 주행거리 등급을 부여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청이 현재까지 인증한 전기차 가운데 최장 주행거리 기록입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의 최장거리 전기차 모델 S 롱 레인지도 따돌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는 주행거리 405마일의 모델 S 롱 레인지보다 115마일을 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는 최저 가격 16만 9천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세단이고 루시드는 이보다 가격대가 낮은 7만 7천 달러 수준의 모델도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최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로이터는 오늘 조사를 진행한 법무법인 윌머 헤일이 세계은행 최고위급이 2018년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2020년 보고서에선 다른 나라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중국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가한 관련한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즉 간접적 압력이 김용 당시 총재실의 고위 참모로부터 있었고 이 참모의 방향대로 이뤄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당시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와 한 핵심 보좌관이 중국의 점수를 세부적으로 수정해 순위를 올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연례회의를 내년 1월 17부터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정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스위스 당국 그리고 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WEF는 매년 1월 다보스에서 진행하던 회의를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8월에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가 결국 취소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는 김민재 선수가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민재는 프랑크푸르트와에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 풀타임으로 나오면서 소속팀의 1대1 무승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 하스퍼스는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를 힘겹게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랑스 렌의 로아정 파크에서 열린 스타드 렌과의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Thursday Night Football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워싱턴 풋볼팀 간의 경기 1쿼터 진행 중인 현재 뉴욕 자이언츠가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7대4로 승리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6회 대타로 나왔지만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신시내티 레즈는 피츠버그 파이어츠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는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해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캔사스시티에 7대2로 승리했습니다. 캔사스의 살바도르 페레스 선수는 1회 투런 홈런으로 시즌 4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도 선선한 하루였었는데요. LA 한인타운 현재 기온 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 57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는 이어지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간 74도에서 7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7도가량 되겠고 이런 선선한 기온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이어집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까지 올라가겠고 밤 최저 56도가량 되겠습니다. 한편 바닷가는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되고 있고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까지 올라가겠고 바람이 역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14호 태풍 찬투 때문에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지금 강풍과 함께 어제 오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오늘 낮 최고 기온 21도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